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은 하늘에서 내리는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진사댁의 육중한 대문이 거대한 도끼날에 의해 비명처럼 쪼개지며 터져나오는 파열음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은 빗줄기만이 아니었다. 횃불을 든 십수명의 거구들이 비에 젖은 흙발로 정갈하던 마당의 백토를 지식이며 난입해 들어왔고, 그들의 손에 들린 시퍼런 환도 위로는 빗물이 핏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는 단칼에 끊어졌고, 곧이어 안채와 사랑채 곳곳에서 하인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와 밤하늘을 찢어발겼다. 번쩍이는 번개 불빛 아래 드러난 도적들의 얼굴은 굶주린 늑대떼와 다를 바 없이 흉포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약탈과 살육을 향한 광기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안채 대청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심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으나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다. 방문 창호지에 어수선하게 일렁이는 붉은 횃불 그림자와 거친 고함 소리가 투영되자 심씨는 본능적으로 등잔불을 끄고 숨을 죽였다. 평소라면 하인들의 기침소리 한에도 불호령을 내리던 시어머니 최씨의 방에서는 그 어떤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다. 다만 폭풍우가 몰아치듯 거칠게 닫히는 문소리와 무언가 둔탁하게 넘어지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심씨는 쿵쿵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바깥 동태를 살폈다. 마당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머리채가 잡혀 끌려 나온 여종들이 흙탕물 속에 내동댕이 쳐졌고, 늙은 집사는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도적 두목에 발 아래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이 놈들아, 썩 내놓지 못할까. 이 집 구석구석에 숨겨둔 엽전 한 입, 쌀 한 톨까지 모조리 찾아내라. 도적패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천둥 같은 고함을 지르며 허공에 칼을 휘두르자 빗방울이 칼날에 튕겨 사방으로 비산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재물을 탐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양반가의 권위를 짓밟고 유린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악귀의 포효와 같았다. 심씨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자신이 박가문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 남편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지 반년.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져 온 것은 명목상 시어머니 최씨였으나 실질적인 살림을 도맡아온 것은 심씨였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무너진다면 집안 전체가 도륙날 것임을 직감했다. 그때였다. 안채다 안채에 늙은 안주인과 젊은 며느리가 있다는 첩보를 들었다. 도적 하나가 횃불을 안채 쪽으로 들이밀며 소리쳤다. 그 말에 심씨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놈들은 단순히 우연히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집안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놈들의 발소리가 마루를 쿵쿵 울리며 다가올 때마다 심씨의 심장은 조여들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안위가 걱정되어 옆방으로 통하는 미닫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어서 피하셔야. 그러나 심씨의 말은 목구멍에서 턱하고 막히고 말았다. 평소 서리빨 같은 위엄으로 며느리를 쥐잡듯 잡던 시어머니 최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방 안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최씨는 사시나무 떨듯는 몸을 떨며 방구석에 놓인 자개 장롱문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딱딱 부딪히고 있었다. 애미야, 너라도 나가서 저놈들을 막아보거라. 나는 최씨는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한 채 눈을 뒤집으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평소 양반의 법도가 어쩌고 여자의 정절이 저쩌고 하며
며느리에게 훈계하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심 씨가 다가서려 하자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급기야 열려있던 장롱 속으로 몸을 구겨 넣기 시작했다. 비단 이불들이 밖으로 쏟아져 내렸지만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불 더미 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놈들이 방까지 들어오면 장롱부터 뒤질 것입니다. 심 씨가 다급하게 속삭였으나 공포에 사로잡힌 최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짐승처럼 장롱 깊숙이 몸을 숨기고는 밖에서 문이 닫히기만을 기다리며 웅크렸다. 심 씨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바로 문 앞까지 당도했음을 깨닫고는 황급히 시어머니의 방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리에 정좌하고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도망치다 잡히면 더욱 험한 꼴을 당할 것이 뻔했다. 차라리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우직근 안채의 문이 박살나며 거친 바람과 함께 비린내 나는 사내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놈들의 젖은 옷에서 풍기는 악취가 방 안가득 퍼져나갔고 횃불의 그 흐름이 천장으로 치솟았다. 놈들은 방 안에 단정히 앉아있는 심 씨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거나 기절해 있어야 할 여인이 마치 귀한 손님을 기다리던 사람처럼 동요 없는 눈빛으로 자신들을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목으로 보이는 얼굴에 긴 칼자국이 있는 사내가 젖은 칼을 심 씨의 목덜미에 들이대며 으르렁거렸다. 이 년이 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죽음이 두렵지 않으냐. 칼날의 차가운 감촉이 목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심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내를 똑바로 응시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입니다. 하물며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 찾아온 손님을 어찌 박대하겠습니까? 심 씨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했고 그 안에는 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도적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손님, 우리가 손님으로 보이느냐? 이 집의 재물을 모조리 털고 너희들의 목을 베러 온 저승사자다. 두목이 낄낄거리며 칼끝으로 심 씨의 턱을 들어 올렸다. 빗물 섞인 흙탕물이 심 씨의 고운 저골이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심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힘으로는 저들을 당해낼 수 없다. 저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옆방 장롱 속에 숨어있는 시어머니가 발각되지 않도록 시선을 이쪽으로 묶어두어야 했다. 저승사자라 해도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실 터. 곡차라도 한 잔 내올까요? 심 씨의 말에 도적두목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집을 털어봤지만 칼이 목에 들어온 상황에서 술상을 차리겠다는 여인은 처음 보았다. 이것이 미친 것인지 아니면 대담한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방 밖에서는 여전히 하인들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고 천둥이 칠 때마다 방문 창호지가 파르르 떨렸다. 옆방 장롱 속의 최 씨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대화를 엿듣고 있을 터였다. 심 씨는 자신의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태산처럼 의연했다. 그때 밖에서 망을 보던 졸개 하나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두목관아의 술락꾼들이 낌새를 찬 것 같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입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두목의 눈빛이 다시 흉흉하게 빛났다. 그는 칼을 거두기는커녕 심 씨의 목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며 소리쳤다. 거짓말 마라. 이 폭우 속에 술락꾼이 돌아다닐 리가 없다.
내년이 시간을 끌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냐. 칼날이 피부를 찢고 붉은 선혈이 심씨의 하얀 목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지만 심씨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안채 깊숙한 곳에서 며느리와 도적대, 그리고 장롱 속에 숨은 시어머니의 기묘하고도 숨막히는 대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은 끈적하고 무거웠다. 꽉 닫힌 자개장롱 안은 숨이 턱 막힐 듯한 나프탈렌 냄새와 오래된 비단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시어머니 최 씨는 겹겹이 쌓인 목화솜 이불 사이에 몸을 구겨 넣은 채 마치 어미 뱃속의 태아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장롱의 얇은 나무 벽을 타고 진동으로 전해질 때마다 그녀의 늙은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 씨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방금 전 자신이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실수였다. 도적들이 들이닥친다는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안방을 뛰쳐나오면서 정작 목숨보다 중히 여겨야 할 남편의 위패를 불단 위에 덩그러니 남겨두고 온 것이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조상님 뵐 면목이 없구나. 속으로 탄식했지만 당장 제 목에 칼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가문의 명예나 조상에 대한 효심을 압도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가 도적들의 귀에 들어갈까봐 최 씨는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눈만 끔벅이며 전율했다. 장롱 밖. 안채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심씨의 목덜미를 타고 흐른 붉은 선혈이 하얀 동정 위로 뚝뚝 떨어져 꽃처럼 번져나갔다. 칼을 쥔 도적 두목은 눈앞에 여인이 보여주는 기이한 태도에 묘한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보통의 아녀자라면 살려달라고 발버둥치거나 기절했을 터인데 심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직시하고 있었다. 술락구는 오지 않습니다. 심씨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울렸다. 이 폭우 속에 관아의 나졸들이 순찰을 돌리 만무합니다. 아까 들린 소리는 헛것이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겠지요. 그러니 칼을 거두십시오. 칼끝이 떨려 제 옷을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두목은 하고 헛바람을 들이켰다. 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옷 버릴 걱정을 하는 여인이라니. 그는 서서히 칼을 거두며 심씨의 얼굴 가까이 제 흉악한 얼굴을 들이밀었다. 내년이 정녕 미친 것이냐? 아니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냐? 두목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썩은 이 냄새가 심씨의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짐승처럼 울부짖다 죽는 것보다 사람답게 대화하다 죽는 것이 낫다 여길 뿐입니다. 심씨의 시선은 잠시 열린 방문 너머 비에 젖은 마당에서 떨고 있는 하인들을 향했다가 다시 두목에게로 돌아왔다. 어차피 댁들의 목적은 재물이 아닙니까? 사람을 죽여봐야 관아의 추정만 거세질 뿐. 득될 것이 없습니다. 조용히 술과 고기로 배를 채우고 원하는 재물을 챙겨 떠나신다면 저 또한 굳이 막지 않겠습니다. 심씨의 제안은 대담하다 못해 무모해 보였지만 도적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서성거리던 졸개 하나가 불쑥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안방 불단에서 집어든 검은 나무패, 바로 최 씨가 버리고 간 남편의 위패가 들려 있었다. 두목, 이것 보십시오. 늙은 할망구가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제 서방 위패도 내팽개치고 사라졌습니다. 낄낄낄.
졸개는 위패를 횃불에 비추며 조롱하듯 흔들어댔다. 장롱 속에서 그 소리를 들은 최 씨의 얼굴이 수치심과 공포로 붉게 달아올랐다. 며느리 앞에서, 아니 하인들 보는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 짓을 했는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가 위패를 뺏을 용기조차 없었다. 그저 이불자락을 더욱 꽉 움켜쥘 뿐이었다. 심씨는 졸개의 손에 들린 시아버지의 위패를 보자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그 손 치우지 못할까 심씨가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예상치 못한 기세에 졸개는 움찔하며 위패를 떨어뜨릴 뻔했다. 비록 나무 조각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은 이 집안의 정신이자 어르신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도적일지언정 망자의 넋을 모독하는 폐륜은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걸음으로 졸개에게 다가갔다. 두목조차 그녀의 기세에 눌려 칼을 다시 뽑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심씨는 졸개의 손에서 위패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자신의 치마폭으로 정성스럽게 닦아 방 한켠 탁자 위에 정중히 모셔두었다. 그 모습은 마치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처럼 경건했다. 도적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칼과 폭력만이 지배하던 그들의 세계에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라는 것이 끼어든 순간이었다. 뭐 하는 년이야. 이거 졸개가 당황하여 뒷머리를 긁적였지만 두목은 흥미롭다는 듯 턱을 쓰다듬었다. 재밌군. 아주 재밌어. 양반댁 마님들은 다들 고고한 척하다가도 칼만 들이대면 오줌을 지리던데 너는 다르구나. 두목은 젖은 갓을 벗어던지고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좋다. 내 말대로 술상을 받아보자. 대신 허튼 수작을 부렸다간 이 집안 사람들의 목을 모조리 베어 대문에 걸어둘 것이다. 두목의 허락이 떨어지자 심씨는 즉시 문 밖을 향해 소리쳤다. 월아 월이 있느냐.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끌려 나온 몸종 월이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예. 아기씨. 월이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부엌으로 가서 술상을 봐오너라. 곳간에 있는 찹쌀로 빚은 청주와 어제 잡아둔 닭을 삶아 나으거라. 손님들이 시장하시단다. 심씨의 목소리는 일상적인 지시를 내릴 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월이는 도적들의 눈치를 살피며 주춤거렸지만 심씨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고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며느리의 당당한 대처와는 대조적으로 장롱 속의 최 씨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시아버지의 위패를 지키는 동안 자신은 고작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이불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부끄러웠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조차 장롱 문을 열고 나갈 용기를 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도하며 귀를 막았다. 한편 안채 마루와 방은 순식간에 도적들의 술판으로 변해갔다. 십수명의 장정들이 흙 묻은 발로 안방까지 들어와 자리를 차지했고 비단 방석은 흙탕물로 얼룩졌다. 심씨는 그들 한가운데 앉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계산하느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놈들의 수는 15, 무기는 환도와 도끼, 하인들은 겁에 질려 전력외. 믿을 것은 오직 이 상황을 이용할 나의 기집뿐이다. 심씨는 월이가 가져온 술병을 직접 받아들었다. 제 손으로 한 잔 올리지요. 그녀가 술병을 기울이자 맑은 청주가 사기 전에 찰랑거렸다. 술향기가 피비린내를 잠시나마 덮었다. 두목은 의심스런 눈초리로 심씨가 따르는 술잔을 노려보았다. 혹시 독이라도 탄 건 아니겠지. 그가 빈정거리자 심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소매 끝을 걷어 올렸다.
그리고는 두목의 잔에 술을 따르기 전 먼저 병째로 입에 대고 한 모금을 들이켰다. 제가 먼저 마셨으니 의심은 거두십시오. 심씨가 목을대를 넘겨 술을 삼키는 모습을 보고서야 도적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잔을 들이밀었다. 사실 심씨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소매로 입을 닦는 척하며 뱉어냈으나 어두운 조명과 혼란스러운 분위기 탓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방 안의 긴장감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도적들은 긴장이 풀리자 거친 농담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렸다. 야, 이 집 술맛 한번 기가 막히네 안주도 좀 더 가져와봐. 한 도적이 소리치며 닭다리를 뜯었다. 심씨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도 교묘하게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도적들에게 고향이 어디인지, 어쩌다 이런 험한 길로 들어섰는지 묻기도 하며 그들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렸다. 마치 안방마님이 오랜만에 온 거친 일꾼들을 대접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하지만 장롱 속의 최 씨에게는 그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지옥의 묵시록처럼 들렸다. 그녀는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때였다. 술에 취한 도적 하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어우, 오줌 마려. 어디 쌀데없나. 그가 하필이면 최 씨가 숨어있는 장롱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오기 시작했다. 거기 구석이 딱 좋겠네. 도적은 바지춤을 잡고 장롱 문고리에 손을 뻗었다. 장롱 안의 최 씨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문고리가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들켰다. 이제 죽었구나. 최 씨가 눈을 질끈 감는 순간 심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한번 방 안을 갈랐다. 그곳은 멈추십시오. 심 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도적의 손이 멈칫했다. 심 씨는 빠르게 다가가 도적의 앞을 막아섰다. 그곳은 제 혼수품이 들어있는 장롱입니다. 남정네가 함부로 손을 댈 곳이 아닙니다. 볼 일이 급하시다면 마루 끝에 요강을 대령하겠습니다. 심 씨의 눈빛은 절박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다. 술 취한 도적은 심 씨의 기세에 밀려 주춤거리더니 에이, 까다롭기는 알았어. 알았다고 하며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심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긴장이 그녀를 감쌌다. 장롱 속의 시어머니가 무사한 것은 다행이었으나 이것은 시간 벌기에 불과했다. 술이 더 들어가면 놈들은 본색을 드러낼 것이고 그때는 말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녀는 탁자 아래 숨겨둔 자신의 은장도를 슬며시 만져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이제 곧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오고 있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안채의 촛불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밤은 아직 길었고 심씨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다. 술잔이 오고 가는 사이 밤은 더욱 깊어만 갔다. 빗줄기는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지붕 기와를 뚫을 듯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고 간간히 치는 번개는 방 안가득한 도적들의 흉측한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수놓았다. 안방의 공기는 탁했다. 젖은 옷에서 피어오르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 도적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한 술 냄새, 그리고 기름진 닭고기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다. 심씨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으나 소매 속에 감춘 주먹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꽉 쥐어져 있었다. 놈들이 술에 취해 경계심을 푸는 이 순간이야말로 생과 사를 가르는 분수령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한 잔 더 드시지요. 우리 집에서 빚은 가양주 맛이 일품이라. 한양 가는 과객들도 일부러 들러 맛보고 간다는 술입니다. 심씨가 은은한 미소를 띠며 호리병을 기울이자 도적두목은 흐리멍덩한 눈으로 잔을 내밀었다. 처음에 그 섯을 퍼렇던 살기는 독한 술기운에 녹아 흐물거리고 있었다. 크으, 좋다. 이 집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내 수많은 양반집을 털어봤지만 자네처럼 담대하게 술상을 차려내는 여자는 처음이야. 두목은 기름 번질거리는 손으로 닭다리를 뜯으며 껄껄거렸다. 그의 옆에 앉은 졸개들도 이미 반쯤 넋이 나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거나 바닥에 드러누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심씨의 계략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먹혀들고 있었다. 그러나 장롱 속의 상황은 정반대였다. 최 씨는 극한의 고통과 싸우고 있었다. 좁디좁은 공간에 쭈그리고 앉은 지 벌써 한 시즌이 넘어가고 있었다. 다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고 허리는 끊어질 듯 비명을 질러댔다. 겹겹이 쌓인 이불 때문에 찜통 속에 들어앉은 듯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인 수치심이었다. 얇은 장롱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며느리는 당당하게 도적들을 호령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인 자신은 쥐새끼처럼 숨어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내가 어찌하다 이 꼴이 되었는가. 평소에는 가문의 법도를 논하며 며느리를 꾸짖었는데 정작 위급할 때는 며느리 치마폭 뒤에도 못 서고 이불 속에 숨다니. 최 씨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흘렀다. 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차분한 목소리는 최 씨의 양심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러대었다. 이보시오, 두목장. 술만 드시니 속이 허하실까 염려됩니다. 이 비 오는 밤에는 뜨끈한 국물이 제격이지요. 제가 아랫사람을 시켜 국을 좀 끓여오라 할까요? 심씨의 제안에 두목은 눈을 반짝였다. 오호, 국이라 그렇지 않아도 속이 좀 쓰리던 참인데 잘 됐군. 아주 펄펄 끓여오라고 해라. 심씨는 기다렸다는 듯 월이를 불렀다. 월이는 여전히 파랗게 질린 얼굴로 문개에 서 있었다. 심씨는 월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월아, 부엌에 가서 가장 큰 가마솥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장작을 아끼지 말고 떼거라. 국을 끓여야 하니 물이 펄펄 끓어 넘칠 때까지 불을 지펴야 한다. 알겠느냐? 반드시 펄펄 끓어야 한다. 심씨의 말끝에 실린 미묘한 힘을 월이는 알아차렸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 지시가 아니었다. 며느리 생활 10년 동안 심씨의 눈빛만 봐도 속내를 읽어온 월이었다. 월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빗속을 뚫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심씨는 다시 도적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국이 준비될 때까지 안주가 부족하진 않으신지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놈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묶어두었다. 그때 술에 거나하게 취한 졸개 하나가 비틀거리며 심씨 쪽으로 기어왔다. 그의 눈빛은 음흉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헤헤, 마님, 술도 좋고 고기도 좋은데 마님 미색이 더 좋구먼. 우리랑 같이 놀면 더 재밌지 않겠어. 졸개가 심씨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장롱 속의 최 씨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며느리가 욕을 당한다면 그것은 가문의 수치이자 자신의 방조죄였다. 최 씨는 이불을 쥐어뜯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심 씨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늘한 눈빛으로 졸개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술판은 끝입니다. 당신네 두목장이 이 집의 재물을 원하신다면 부하 단속을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재물은 곳간에 있지만 여인의 정절은
목숨과도 같은 법. 건드리는 순간 저는 혀를 깨물고 자결할 것이고 관아의 추적은 살인죄가 더해져 더욱 집요해질 것입니다. 심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섬뜩할 정도였다.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는 졸개조차 그 기세에 눌려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다. 두목이 끼어들었다. 이 자식이 술 처먹고 주정 부리지 말고 저리 꺼져 안주인이 주는 술이나 얌전히 받아먹을 것이지. 두목이 졸개의 뒤통수를 후려갈기자 졸개는 꾼걸거리며 구석으로 물러났다. 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삼키며 다시 술병을 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이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놈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월이가 준비한 그것이 완성되어야 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조금 잦아드는가 싶더니 부엌 쪽에서 희미하게 장작타는 냄새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문틈으로 보였다. 심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래, 월아, 어서 물을 끓여라. 저 짐승들의 뱃속을 뜨거운 물로 채워주마. 그 시각 부엌에서는 월이와 늙은 마당쇠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다. 월아, 정말 괜찮겠느냐? 만약 실패하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마당쇠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월이는 눈물을 훔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기씨가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물이 끓으면 기름을 부을 거예요. 아기씨가 예전에 말씀하셨어요. 뜨거운 물에 기름을 부으면 튀어서 위험하지만 놈들에게 뿌릴 때는 그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다고요. 월이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찬장에 있던 참기름병과 들기름병을 모조리 꺼내왔다. 솥뚜껑이 들썩거리며 하얀 김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다시 안방. 도적들은 이제 거의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다. 개 중에는 코를 골며 잠이 든 자도 있었고 바닥에 토사물을 개워내는 자도 있었다. 두목만이 간신히 정신줄을 잡고 있었으나 그 역시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 보였다. 어이, 마님, 국은 언제 오는 거야? 속이 쓰려 죽겠는데. 두목이 혀 꼬인 소리로 투덜거렸다. 심 씨는 창호지 문 너머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명이 무거운 것을 들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였다. 심 씨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때가 되었다. 이제 곧 들어올 것입니다. 시장하시니 상을 좀 치우고 자리를 넓혀야겠군요. 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은근슬쩍 문가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도적들은 그녀의 행동에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저 술과 고기에 취해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였다. 심 씨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차가운 밤 공기와 빗방울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어서 오너라, 손님들이 기다리신다. 심 씨의 외침은 마치 전장의 장수가 돌격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았다. 그 소리와 동시에 월이와 마당쇠 그리고 숨죽이고 있던 건장한 머슴둘이 거대한 가마솥을 막대기에 꿰어들고 나타났다. 솥단지에서는 시뻘건 불기운을 머금은 김이 맹렬하게 솟구치고 있었다. 이게 뭐야? 도적 두목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먹음직스러운 국 냄새가 아니라 살을 들듯한 맹렬한 열기였다. 심 씨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소리쳤다. 지금이다 부어라. 월이와 머슴들은 있는 힘껏 가마솥을 방 안으로 기울였다. 펄펄 끓는 물, 아니 기름 섞인 열탕이 폭포수처럼 도적들을 향해 쏟아졌다. 의아악 방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다. 뜨거운 물벼락을 맞은 도적들은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놈들은
뜨거운 물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서로 엉키고 밟히는 꼴이 되었다. 장롱 속의 최 씨는 밖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소리에 귀를 막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며느리가 꾸민 일이라는 것만은 직감할 수 있었다.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휩쓸었다. 심 씨는 문 밖으로 몸을 피한 채 냉정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옷자락은 비에 젖어 무거웠지만 그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방 안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사이로 도적들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그림자 놀이처럼 어른거렸다. 차가운 술로 시작된 연회는 이제 뜨거운 심판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하얀 김이 거치기도 전 방 안은 지옥에 끓는 가마솥 그 자체였다. 살같이 데인 도적들의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압도하며 밤하늘로 치솟았고 바닥은 뜨거운 물과 기름 그리고 그들이 토해낸 오물들로 뒤범벅이 되어 미끄러웠다. 으악, 내 눈, 내 얼굴 도적들은 눈을 뜨지 못한 채 바닥을 기어다니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뜨거운 열탕은 그들의 흉악한 기세를 순식간에 녹여버렸고 남은 것은 나약한 인간의 처절한 신음뿐이었다. 심 씨는 그 아비규환의 한복판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치마폭이 젖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마루 위로 올라서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하인들에게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지금이다 놈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모두 포박하라. 몽둥이 찜질을 해도 좋으니 단 한 놈도 놓쳐선 안 된다. 심 씨의 호령이 떨어지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머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굵은 박달나무 몽둥이와 밧줄이 들려 있었다. 평소라면 감히 도적들에게 대항할 엄두도 못 냈을 그들이었지만 안주인의 기지와 용기에 감화되어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이놈들 감히 우리 마님을 능욕하려 들어 마당쇠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화상 입은 도적의 등짝을 후려쳤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도적들이 하나둘씩 고꾸라졌다. 뜨거운 물에 대어 힘을 쓰지 못하는 도적들은 성난 하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때 구석에 처박혀 있던 두목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열기에 벌겋게 부어올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바닥에 떨어진 환도를 집어들었다. 이 독한 년내 너를 반드시 죽여서 두목이 악귀처럼 울부짖으며 심 씨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 하인들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심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매 속에 감추고 있던 은장도를 꺼내들었다. 그 작은 칼날이 횃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오거라. 내 놈의 목을 베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 허나 너는 살아서 관하로 끌려가 능지처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 씨의 표정은 살기를 넘어선 무언가. 범접할 수 없는 기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목이 기합을 지르며 달려들려는 찰나. 뒤에서 워리가 들고 있던 뜨거운 솥뚜껑을 두목의 뒤통수에 힘껏 내리쳤다. 깡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목은 눈을 까뒤집으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심 씨의 발치에 쓰러진 두목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고, 아기씨 괜찮으십니까? 워리가 덜덜 떨며 주저앉았다. 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다시 집어넣으며 워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잘했다. 워라. 네가 나를 살렸다. 방 안에 소란이 잦아들고 15명의 도적들은 모두 굴비엮이듯 밧줄에 꽁꽁 묶여 마당 진흙탕 속에 내동댕이 쳐졌다. 때마침 멀리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횃불 행렬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관에서 나왔다. 문을 열어라. 마을 이장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포구를 뚫고 달려온 포졸들은
마당에 널브러진 도적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인가. 안여자와 하인들 힘으로 이 흉악한 도적들을 제압했단 말인가. 삿돌을 대신해 출동한 포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심씨를 바라보았다. 심씨는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히 쓸어 넘기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집안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을 뿐입니다. 늦지 않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격한 싸움 끝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했다. 포교는 심씨의 기품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헌데 이 댁의 큰 어르신인 최씨 부인은 어디 계시오? 변고라도 당하신 것은 아니오? 그 질문에 심씨의 얼굴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묘한 기색이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안방 한 구석에 굳게 닫혀있는 자개 장롱을 바라보았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도적들이 날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장롱만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어머님께서는 놀라셔서 몸을 피하고 계십니다. 심씨가 조용히 답했다. 포교는 의아한 표정으로 장롱 쪽으로 다가갔다. 부인, 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안심하시고 나오시죠. 도적들은 모두 잡혔습니다. 그러나 장롱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만 미세하게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포교가 재차 불렀으나 묵묵부답이자 혹시 안에 숨어있던 도적에게 인질로 잡힌 것은 아닌가 하여 포교가 조심스럽게 장롱 문고리를 잡았다. 부인, 실례하겠습니다. 끼익. 경첩소리와 함께 장롱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난 광경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횃불빛이 장롱 안을 비추자 그곳에는 평소 깐깐하고 위엄있던 최씨 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늙은 노파 하나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최씨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고 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하의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극심한 공포를 이기지 못해 그만 실례를 범하고 만 것이다. 좁은 장롱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 나왔다. 살려주시오. 내 돈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목숨만은. 문이 열리자 최 씨는 밖의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양손을 비비며 바닥으로 기어나와 포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가관이었다. 아이고, 부인 정신 차리십시오. 도적이 아니라 포교입니다. 포교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최 씨는 반쯤 실성한 사람처럼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고개를 돌렸다. 차마 주인의 그런 추태를 똑바로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민망함과 경멸감이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다. 묶여있던 도적들조차 그 꼴을 보고 킬킬거리며 비웃었다. 크크크, 양반집 마님이라더니 똥오줌 지르며 목숨 구걸하는 꼴 좀 보소. 며느리 발톱에 때만도 못한 위인이었구먼. 도적의 조롱 섞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최 씨의 귓가에 박혔다. 그제야 정신이 든 최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포박된 도적들, 난처한 표정의 포교, 고개를 돌린 하인들,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며느리 심씨. 심씨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서글픔만이 담겨 있었다. 최 씨는 자신의 젖은 치마와 엉망이 된 몰골을 깨닫고는 얼굴이 불타오르는 듯한 수치심의 비명을 지르며 다시 이불 속으로 얼굴을 파묻었다. 아, 보지 마라. 아무도 보지 마라. 그녀의 비명은 도적들의 것보다 더 처절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평생을 쌓아온 허울뿐인 권위와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포교는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크흠. 부인께서 충격이 크신 모양입니다. 심 부인. 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씻기시지요. 도적놈들은 우리가 관하로 압송하겠습니다. 심 씨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몸종들에게 눈짓을 했다. 어머님을 안차에 깊은 방으로 모셔라.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하인들이 다가와 축 늘어진 최 씨를 부축해 나갔다. 최 씨는 며느리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갔다. 도적들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끌려나가고 포졸들이 물러가자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빗줄기는 어느새 가늘어져 보슬비로 바뀌어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심씨는 난장판이 된 안방 한가운데 홀로 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탁자 위에 모셔둔 시아버지의 위패가 촛불 아래 고요히 서 있었다. 심씨는 위패를 향해 깊게 절을 올렸다. 그것은 조상에 대한 예의이자 오늘 밤 자신이 지켜낸 가문의 명예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씁쓸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오늘 밤 도적은 물러갔으나 집안의 질서는 영원히 바뀌어 버렸다.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가 명백해진 밤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떠오르는 아침 해는 유난히도 붉고 찬란했다. 지난밤 천지를 뒤집어 놓을 듯 포효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박진사 댁의 기와지붕 위로는 평온한 아침 안개가 피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대문은 반쯤 부서져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마당 곳곳에는 깨진 기와장과 지식여진 횃불의 잔해들이 지난밤에 처절했던 사투를 증언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이른 새벽부터 게으른 것들아. 마당 빚을 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 하며 쩌렁쩌렁 울렸을 최 씨의 호령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하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며 난장판이 된 집안을 수습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안차에 대청마루에 앉아 가문의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젊은 며느리 심씨를 향한 깊은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심씨는 붓을 들어먹을 찍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담담하게 붓을 놀렸다. 모월 모일, 도적 침입, 가재도구 파손 심함, 인명피해 없음, 관에 신고 완료. 장부의 글씨는 흐트러짐 없이 단아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지금 자신이 흔들리면 집안의 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몸종 월이가 쟁반에 탕약을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기씨, 아니 마님, 큰 마님 약을 다려왔습니다. 헌데 아무도 들이지 말라시며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십니다. 식사도 전폐하시고. 월이는 곤란한 듯 말끝을 흐렸다. 심씨는 붓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가마, 너는 가서 남은 정리를 돕거라. 최 씨의 방 앞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심씨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밤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체면과 위엄이 발가벗겨진 채 내동댕이 쳐진 시어머니. 며느리 앞에서 오줌을 지르며 목숨을 구걸하던 자신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최 씨는 수치심이라는 지옥불 속에서 타고 있었다. 어머님, 며느리 문 안 올립니다. 탕약을 가져왔으니 드셔야 기운을 차리십니다. 심씨의 목소리는 정중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날카로운 비명 섞인 거부가 돌아왔다. 오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 내 너를 볼 면목이 없으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게 내버려 둬라. 심씨는
한숨을 내쉬지 않았다. 대신 굳게 닫힌 문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퀴퀴한 냄새가 아직 배어 있었다. 최 씨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벽을 보고 누워 있었다. 심 씨는 탕약 그릇을 머리맡에 내려놓고 단정히 무릎을 꿇었다. 죽는 것은 쉽습니다. 허나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시면 지난밤의 그 불미스러운 일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가문의 치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적에게 겁을 먹고 추태를 부리다 부끄러워 자결한 노파로 어머님을 기억하겠지요. 심 씨의 직언은 뼈 아팠다. 이불 속에서 최 씨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하지만 살아서 내가 무슨 낯으로 너를 보겠느냐. 하인들 보기도 부끄럽고 조상님 보일 면목은 더더욱 없다. 위패조차 버리고 숨은 년이 무슨 어미고 안주인이냐. 최 씨가 이불을 걷어내며 울먹였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단 초라한 노파의 모습이었다. 심 씨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평소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나 최 씨는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어머님,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약해지는 법입니다. 지난밤의 일은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님께서 보여주셔야 할 모습은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나 집안의 어른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저 혼자서는 이 큰 집안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어머님의 연륜이 필요합니다. 심 씨의 말은 진심이었다. 비록 시어머니가 비겁했으나 그녀를 내치고 무시한다면 그것 또한 폐륜이었다. 심 씨는 승자의 오만함을 보이는 대신 패자의 상처를 덮어주는 덕대을 택했다. 최 씨는 며느리의 깊은 속내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며느리를 구박하고 무시했던 자신의 옹졸함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헛살았다. 네가 진정 이 집안의 기둥이다. 최 씨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닌 진정한 참회와 인정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안주인의 권한을 상징하는 곳간 열쇠 꾸러미를 심 씨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뒷방으로 물러나 불공을 들이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로 자청했다. 며칠 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던 남편 박서방이 돌아왔다. 그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장터 사람들로부터 지난밤의 무용담을 전해 들었다. 자네 부인이 여장부일세 끓는 기름으로 도적대를 소탕하고 집안을 구했어. 박서방은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달려왔다. 대문에 부서진 흔적과 마당의 보수 공사를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안채로 들어선 남편을 맞이한 것은 심 씨였다.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남편의 도포를 받아주었다. 서방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가녀린 몸 어디에 그런 기백이 숨어 있었는지 믿기지 않았다. 그는 곧장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뒷방에 정갈하게 앉아 염주를 돌리고 있던 최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님, 별거 없으셨습니까? 아들의 물음에 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며느리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내 처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문은 멸문지화, 애미의 맨치워를 당했을 것이다. 내 처는 하늘이 우리 집에 내려준 복덩이다. 부디 평생 아끼고 귀하게 여기거라. 어머니의 입에서 며느리에 대한 칭찬이 나온 것은 박서방이 태어나고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박서방은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부인, 내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낙방하여 면목이 없소. 헌화집에 돌아와 보니 내가 벼슬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보물을 이미 가지고 있었음을 깨달았소. 박서방이 진심을 담아 고백하자
심씨는 여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서방님, 벼슬은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안이 무사하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집안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것으로 힘이 되겠습니다. 심씨의 말에는 뼈가 있었으나 그조차도 부드럽게 들렸다. 박서방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의 정을 넘어선 동지로서의 깊은 신뢰였다. 세월이 흘러 박진사 댁의 이야기는 인근 고을의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비굴하게 숨지 않고 당당히 맞선 며느리의 지혜를 칭송했다. 심씨는 이후 집안을 번창시켜 큰 부를 일구었고 흉년이 들 때마다 곡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하니 그 명성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정경 부인의 봉작을 받게 되었다. 반면 최 씨는 죽는 날까지 검소하게 지내며 며느리를 돕는 조력자로 남았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던 날, 최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유언을 남겼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다. 고맙다. 가문의 명예는 높은 담장이나 화려한 족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람을 지키려는 올곧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도적대가 물러간 그날 밤, 박진사 댁에 닫힌 빗장은 열렸지만 그 집안의 기틀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굳건해져 있었다. 심씨는 노년이 되어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눈을 반짝이며 묻는 손녀에게 심씨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무서웠지.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용기라는 칼을 품고 산단다. 그 칼은 남을 해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뽑아야 하는 법이란다. 창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다. 옛날 그날 밤처럼 험한 폭우가 아닌 만물을 소생시키는 따뜻한 봄비였다. 심씨의 시선이 비에 젖은 장독대를 넘어 평화로운 마당에 머물렀다. 벽장 속의 굴욕은 잊혀졌고 안채의 지혜만이 남아 가문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